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된 지도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벨리 3기 참가자분들 모집을 시작해서 다음 달에 프로그램이 시작하니까 진지하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한번 고정 댓글을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연준 인사 교체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 리서치한 내용인데 이제 새해가 되면 FMC 인원들도 상당수 교체가 됩니다. 때마침 2, 3주 뒤면은 1월 FMC가 있기 때문에 FMC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연준 위원은 총 19명인데 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회가 7명이고 그 다음 12명이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들입니다. 요 이사들 7명은 무조건 F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이 지역 총재 중에서는 12명 중에 5명이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항상 부의장으로 지정되어서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명의 지역 총재 중에 4명이 FMC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명의 총재는 매년 로테이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 FMC 투표권을 행사했던 것이 요 초록색 바킨, 보스틱, 데일리, 해맥 요 4사람이고 2025년에는 요 4사람이 물러나고 신임 위원으로 요 굴스비, 콜린스, 무살렘, 슈미드 요 4사람이 이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FMC 위원 중에서 매파가 살짝 늘었다는 것인데요. 신임 위원인 요 슈미드와 무살렘은 대체로 매파로 분류되고 있고 콜린스는 중도, 굴스비는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2명, 비둘기가 1명, 중도가 1명 추가된 것이고 지금 2024년에 위원들, 지금 물러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중도파에 가까웠기 때문에 작년 대비 멤버 구성이 좀 양극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해맥이 살짝 매파적인 편이긴 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중도파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FMC 위원들이 매 아니면 비둘기로 양극화가 되고 있어서 연준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견의 폭이 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약 1년 전부터 연준은 인플레 재발을 근절하면서도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고개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완화적으로 더 내릴지 아니면 높은 레벨에서 유지할지를 놓고 또 연준 위원들이 상반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 연준의 행보나 그런 업데이트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칼럼으로 정리하고 있고 또 매월 전체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연준의 동향을 또 따라가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좀 둔화가 될 경우 연준 내부에서는 침체를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와 인플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매파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또 연준의 외압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물론 형식적으로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연준 역시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도 하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연준에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의 압력 속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우리가 올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려면 연준 이사직을 트럼프가 직접 임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5년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사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연준에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퇴임하는 것이 26년 1월에 퇴임하는 쿠글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트럼프가 연준 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연준이 트럼프로부터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보다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을 비롯해서 공약 전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메이저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감세나 관세, 이민 규제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재차 야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연준 내부에서는 매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높게 유지될 공산이 크겠죠. 다만 그에 앞서서 과연 트럼프와 공화당이 얼마나 과감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공화당은 현재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고 특히나 트럼프 1기가 마무리된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트럼프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당내에서 퇴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재정 보수주의를 주장해온 당이고 이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죠. 게다가 하원의 경우 전체 435개의 의석 중에 공화당 의석이 219개,
민주당이 215개이기 때문에 겨우 4개 차이고 공화당 의원 중 2명만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미세한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공약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캐스팅 보트로서 전국을 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도 트럼프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쪽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임시 예산안건인데요. 당초 예산안은 미국의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통과되었어야 하지만 양당이 의견 합치를 보이지 못하면서 12월까지 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8일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25년 3월까지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예산 계획을 편성한 임시 예산안 합의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때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화당 지도부에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향후 감세나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본인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상향하면 자기 임기 중에 부채 한도 협상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좀 덜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수족이자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예산안에 부채 한도를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재정 보수주의자들도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한글판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을 뺀 상태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서 일단 예산 문제와 관련된 내부 갈등은 잠정적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석권했고 트럼프의 장악력이 높기는 하지만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준이 통화 정책을 놓고 다소 양극화된 상황에서 공화당 역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균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연준과 공화당 각각의 역학 구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공화당 내 의견을 완전히 제압하고 자신의 아젠다를 매우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의 정책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 마찰이 좀 빚어지면서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압력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궤도를 이탈해서 연착륙에 실패할 위험도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공화당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조율 하에 캐스팅 보트 노릇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재정 지출을 억제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인프라 투자나 이민, 보편 관세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의 균열이 좀 확대되고 트럼프의 독주가 견제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돋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연준이 시장의 변화에 뒤늦게 대응하면서 실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적어도 재정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리는 상황에 비해서는 난도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럼프의 공화당 내 헤게모니가 얼마나 굳건할지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드라이브가 얼마나 적극적일지 여기에 좀 더 양극화될 연준이 이 정책적 드라이브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이게 될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향후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조합될지 좌우하게 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헤게모니가 강하고 정책 드라이브가 적극적이며 이 같은 백악관의 영향에 연준이 휘둘리면서 다소 어떤 극단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내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시장이 뒤늦게 대응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장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앞으로 이제 20일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1월 FOMC를 시작으로 해서 연준 위원들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갈 것인데 그 사이에서 어떤 기류가 흐르는지 우리가 그 무게추를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고요. 저희가 이제 벨리 펠로우 3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펠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으로 어제 올려두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6가지 훈련 과정 거의 1, 2년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초 일회성 등록비는 적지 않지만 이번 3기까지는 그 이후의 이용료 측면에서 라이트와 펠로우 기능 전부를 다 포괄해도 월 25,000원 수준으로 쭉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마저도 그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대회 수상 등으로 면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테크를 위한 좋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정 댓글에 정보 달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